위성 사진으로도 찾을 수 없는 것을 200년 전 조선의 지도 한 장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역사지리학과 30년간 전 세계 고지도 500장 이상을 디지털로 복원해온 에드워드 해링턴 교수가 생애 처음으로 분석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대동여 지도를 펼쳐본 순간이었습니다. 산맥이 이어져야 할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이 지도의 어디에서도, 아니 그가 분석한 세계 어떤 고지도에서도 본 적 없는 기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위치를 현대 위성 지도와 대조했더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맥도 동굴도 어떤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영국과 프랑스는 군대와 국가 예산을 동원해 자국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한 사람이 오직 두 발로 걸어서 만든 지도가 그들의 지도에도 없는 정보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년 전의 지도 제작자는 대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기록한 그것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일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조선의 지도 한 장이 품고 있던 200년의 비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 지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에드워드 해링턴입니다. 저는 고지도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유럽의 중세항해 지도부터 오스만 제국의 군사 지도, 청나라의 황해 전람도까지 오래된 지도를 현대 기술로 복원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런 제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지도 한 장 앞에서 완전히 멈춰야 했습니다. 그 지도는 단순한 땅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대 위성도 보지 못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지도 한 장에서 시작된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고지도를 다룰 때 늘 일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원본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작 연대를 추정한 뒤 고해상도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복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유럽의 중세 지도든 오스만 제국의 군사 지도든 절차는 동일합니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측 연구팀이 대동여 지도의 공동 분석을 제안해 왔을 때도 저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9세기 동아시아 지도라면 대체로 넓은 윤곽을 중심으로 그린 계략도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지도 제작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황해 전람도나 일본의 이노 다다타카 지도에 비해 학계에서 다뤄지는 빈도가 적었고 영어권 논문에서도 조선의 고지도는 비교적 드물게 언급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보내온 첫 번째 자료를 열어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옛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산맥의 줄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어져 있었고 하천의 흐름은 실제 물줄기의 곡선을 따라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고개와 고개 사이의 높낮이 변화까지 선의 굵기와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시점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의 정밀함이었습니다. 19세기에 위성도 항공기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측 연구 책임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지도의 정밀도는 제가 분석해온 같은 시기 유럽 지도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악 지형의 표현 방식은 유럽보다 앞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편에서 잠시 웃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해링턴 교수님,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라는 사람은 평생을 걸어서 이 나라 전체를 측량한 사람입니다. 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두 발로 직접 걸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한 나라 전체의 지형을 이 정도 수준으로 기록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집념, 그리고 정확한 기록에 대한 집착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 프로젝트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 연구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지도 제작의 전통을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복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지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천천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산맥의 연결선, 하천의 분기점, 고갯길의 표시,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 기호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록하고 현대 지형 데이터와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정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동여지도 전체를 통틀어 산맥의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의 줄기가 남쪽으로 이어지는 흐름, 거기서 갈라져 나오는 정맥들의 방향, 모든 것이 현대 지형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산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할 구간에서 선이 끊겨 있었습니다.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옆에는 제가 이 지도의 다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호 하나가 작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손상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지도에서 잉크가 번지거나 종이가 훼손되어 일부가 빠지는 경우는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대해서 다시 보니 그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표시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산맥이나 하천과는 다른 무언가라는 것을 남기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호를 캡처해서 연구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돌아온 답은 짧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연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호를 해독하기 위해 먼저 대동여 지도의 전체 범례 체계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동여 지도에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기호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산맥은 굵은 선과 가는 선의 조합으로, 하천은 단선과 이중선으로, 도로는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봉수대, 여권, 고개, 나루터까지 각각 고유한 기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호는 단순히 땅의 모양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자연의 특성까지 기호로 분류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호 체계를 이해하고 나면 대동여 지도가 왜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일종의 국토 데이터베이스에 가까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지리정보 시스템, 이른바 GIS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기호는 이 범례 체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동여 지도에 알려진 모든 판본을 대조했습니다. 목판본과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원본 데이터와 일본에 보관된 사본까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기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일부 판본에서는 그 기호가 존재했고 일부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호가 빠진 판본에서도 해당 위치의 산맥선은 동일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즉, 기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지점에 무언가 특이한 지형이 있었다는 인식 자체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발견을 연구팀과 공유하면서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김정호는 이 지점을 직접 답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가 현장에서 본 것은 일반적인 산맥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기존의 기호 체계로는 분류할 수 없는 지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표시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김정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무시하거나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수백 장의 유럽 고지도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지도 제작자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옛 지도 제작자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형은 단순히 생략하거나 상상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중세 유럽 지도에 바다 괴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상상의 존재로 대체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의 태도입니다. 저는
그 기호가 표시된 정확한 위치를 현대 좌표계로 변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현대식 경위도 체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진 지형 기준점들을 활용해서 상대적 위치를 추산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동여 지도의 축척이 지역에 따라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비례 계산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 산맥의 정상 위치, 하천의 합류 지점, 그리고 고갯길의 위치를 각각 현대 지형도와 대조하면서 삼각 측량 방식으로 해당 지점의 좌표를 추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추산된 위치는 한반도 중부 내륙의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좌표를 현대 위성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대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예상하지 못한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동여 지도에서 산맥이 끊겨 있고 정체불명의 기호가 표시된 바로 그 자리에 현재 위성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맥의 능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할 구간이 평탄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주변 지형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년 전 김정호가 무언가를 보고 기록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무언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 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위성 사진에서 확인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대동여 지도에 표시된 그 지점, 산맥이 끊기고 정체불명의 기호가 남겨진 바로 그 자리에는 현재 뚜렷한 지형적 특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산줄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해당 구간만 유독 낮고 평탄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처음 확인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호의 오류입니다. 아무리 정밀한 지도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답사 과정에서 지형을 잘못 판단했거나 전해들은 정보를 검증 없이 기록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형이 실제로 존재했지만 이후에 사라졌을 가능성입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보다 정밀한 비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대동여 지도의 해당 구간을 중심으로 반경 약 20km 범위 내의 모든 지형 정보를 현대 지형도와 대조했습니다. 산맥의 높이, 하천의 방향, 계곡의 깊이, 고갯길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비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해당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형은 현대 지형도와 놀라운 수준으로 일치했습니다. 산의 높낮이 비율, 하천이 꺾이는 각도, 심지어 작은 지류의 분기점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수준의 일치도는 김정호가 해당 지역 전체를 직접 답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문제의 그 구간 역시 김정호가 직접 확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지형을 이토록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유독 한 구간에서만 엉뚱한 표시를 남겼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구간에서 실제로 무언가 특이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별도의 기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가능성, 즉 단순 오류의 가능성을 잠정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해당 지점의 지형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과거 항공사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간 촬영된 항공사진과 지형도를 시대별로 비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950년대 항공사진에서 해당 지점은 이미 현재와 비슷한 평탄한 지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1990년대 사진에서도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즉, 적어도 최근 7080년 사이에 큰 지형 변화가 발생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대동여 지도가 제작된 것은 1861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체계적인 항공사진 촬영이 시작된 것은 1940년대 후반입니다. 그 사이에는 약 80년에서 90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현대의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형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일본 측량부가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제작한 지형도였습니다. 이 지도들은 근대적 측량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형도에서도 해당 지점은 이미 평탄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동여 지도에 표시된 것과 같은 산맥의 끊김이나 특이 기호 같은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하나, 만약 김정호가 기록한 지형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1861년 이후에서 1910년대 사이, 즉 약 50년의 기간 안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둘, 그 변화가 자연적인 것이었든 인위적인 것이었든 그 흔적은 이후에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저는 연구팀에게 이 분석 결과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현재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와 과거 사이의 시간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한국 측 연구원 한 분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쓰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 이해하게 됩니다. 연구팀이 준비하고 있던 것은 일반적인 지도 비교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지형 데이터 속에서 과거에 존재했을 수 있는 지형의 흔적을 인공지능으로 역추적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형 분석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급격히 발전한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지질학자들이 직접 현장을 걸어다니며 암석의 종류를 확인하고 지층의 기울기를 측정하고 토양의 구성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한 지점을 조사하는데 수일에서 수주가 걸렸고 넓은 면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위성에서 촬영된 고해상도 지형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 기술이 결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수십,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지형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지형 패턴까지 추출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 측 연구팀이 이 프로젝트에 도입한 것이 바로 이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것은 수치 표고 모델, 영어로 DEM이라 부르는 정밀 지형 데이터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표면 위의 모든 지점에 대해 해발 고도를 수치로 기록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의 높낮이를 숫자로 변환한 3차원 지형 모델입니다.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하고 특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지역의 현재 지형 속에서 과거에 존재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사라진 지형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주변 산맥의 패턴, 경사면의 기울기 변화, 토양층의 밀도 차이, 지하수의 흐름 방향 등 수십 가지 변수를 동시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형 이상 탐지 지도라는 형태로 출력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물을 처음 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는 해당 지역의 지형이 색상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안정적인 지형을 나타내는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동여 지도에서 산맥이 끊기고 정체불명의 기호가 표시된 바로 그 지점 주변에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분석에 따르면 이 붉은색 구간은 주변 지형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인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변 산맥은 화강암 기반의 안정적인 지질 구조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맥이 이어지는 방향, 능선의 높이 변화, 경사면의 각도 등이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구간에서만 이 패턴이 갑자기 깨지고 있었습니다. 능선의 높이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간이 있었고 경사면의 각도가 자연스러운 침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안반의 밀도 추정치에서도 주변과 뚜렷하게 다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패턴을 종합하여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과거에 대규모 안반 붕괴 또는 지반 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반 붕괴란 지하의 암석층이 무너지면서 그 위의 지표면이 함께 내려앉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원래 존재하던 산이나 능선이 사라지고
그 자리가 평탄하거나 오목한 지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토사가 쌓이고 식물이 자라면서 겉으로는 원래부터 그런 지형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분석이 맞다면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에 남긴 그 표시는 단순한 지형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붕괴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부분적으로 붕괴가 시작된 지형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의 지질학 자문위원은 추가적인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탐지한 이 지역의 지형 이상 패턴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 전조 현상이 관찰된 지역의 지형 패턴과 유사한 특징을 일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그 지역에서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규모 지반 변동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의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정호는 이것을 알았을까? 자신이 기록한 그 흔적이 200년 뒤에 인공지능에 의해 해석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을까? 물론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사라지지만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백 년이 지난 뒤에야 그 기록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날 연구 노트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김정호는 과학자였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미래의 누군가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분석 결과를 받아든 이후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김정호는 어떻게 이 지형을 기록한 것인가? 파트 3에서 저는 대동여 지도의 기호 체계가 얼마나 정교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호 체계는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려는 것은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즉 조선의 지도 제작이라는 행위 자체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조선시대의 지도 제작 전통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지도 제작은 단순히 한 사람이 걸어다니며 그림을 그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정보 수집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각 도와 군현의 지리지를 편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세종대에 편찬된 팔도 지리지를 시작으로 각 지방의 관리들은 자기 관할 지역의 산세, 수계, 도로, 인구, 물산 등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지리지라는 이름으로 축적되었고 이후의 지도 제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수백 년간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홀로 모든 것을 해낸 천재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수세기에 걸쳐 쌓아온 지리 정보의 집대성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김정호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자료를 단순히 정리한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기존 기록의 오류를 수정하고 빠진 부분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의 답사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전해지는데 그 방식은 오늘날의 현장 조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먼저 높은 곳에 올라 주변 지형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합니다. 산의 능선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이어지는지, 하천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큰 틀에서의 지형 구조를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실제로 길을 걸으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보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일정한 보폭으로 걸으면서 걸음수를 세어 거리를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숙련된 측량자는 이 방법으로 상당히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형의 특이 사항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제가 주목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김정호를 비롯한 조선의 지도 제작자들은 단순히 지형의 모양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지역, 통행이 어려운 구간, 자연재해의 흔적이 있는 곳 등을 별도로 표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도가 단순한 위치 정보의 기록이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안내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의 지도 제작은 주로 군사적 목적이나 항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점령해야 하는지, 어떤 항로를 따라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지도 제작 전통에는 그와 다른 철학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도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김정호가 문제의 그 지점을 답사했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산맥이 이어져야 할 자리에서 무언가 이상한 지형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동굴의 입구였는지, 부분적으로 무너진 암벽이었는지, 아니면 집안이 내려앉은 함몰 지형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기존의 어떤 기호로도 분류할 수 없는 이 지형을 위해 별도의 표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후대를 위한 경고이자 동시에 기록자로서의 양심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 측 지질학 자문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지형 변화를 직접 목격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는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실록에는 산이 울리는 소리가 났다거나 땅이 갈라졌다거나 산의 일부가 무너졌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자연의 이변으로 기록했고 때로는 국가적 경고의 징조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이러한 사건들 중 일부는 현대 지질학의 관점에서 보면 소규모 지진이나 안반 붕괴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동여 지도에 남겨진 그 표시는 김정호 개인의 관찰 기록이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수백 년간 유지해온 기록 문화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것을 보면 기록하고 위험한 것이 있으면 표시하고 후대가 참고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전통. 그 전통이 없었다면 이 흔적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우리 앞에는 하나의 핵심 질문이 선명해졌습니다. 김정호가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기록한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인공지능 분석은 안반 붕괴 또는 집안 침하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유사한 지질 현상의 기록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접근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 즉 위성 데이터와 지형 분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가 실제로 그 현장에 섰을 때의 시점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위에서 내려다본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서 그 지형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 측 연구팀과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중부 내륙의 산간 지역, 특히 화강암과 석회암이 혼재하는 지대에서는 특유의 지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에서는 지하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암석을 녹여내면서 동굴이 형성됩니다. 이를 카르스트 지형이라 부릅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카르스트 지형이 존재합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대에 분포하는 석회암 동굴들이 대표적입니다. 단양의 고수동굴, 영월의 고시동굴 같은 곳들이 그 예입니다.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 중 하나는 지하 동굴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천장이 무너지면서 지표면이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돌리내라고 부르는데 작은 규모에서는 논밭에 갑자기 구멍이 뚫리는 정도이지만 큰 규모에서는 산의 일부가 내려앉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지질학 자문위원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문제의 지점이 석회암과 화강암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었다면 지하에 상당한 규모의 동굴이나 공동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가 그 지역을 답사했던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아직 동굴의 일부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었거나 붕괴가 진행 중이어서 산맥의 연속성이 깨져 있는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산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마치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처럼 움푹 꺼진 구간이 있고 그 안쪽으로 암벽이 드러나 있거나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틈이 보이는 형태. 김정호의 눈에 그것은 산도 아니고
계곡도 아니고 하천도 아닌 기존의 어떤 범주에도 맞지 않는 지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맥선을 끊고 별도의 기호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들으면서 하나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를 뽑은 잇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치아가 빠지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잇몸이 메워지면서 겉으로는 원래부터 이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의 구조 속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지형이라는 잇몸 아래에 숨겨진 과거의 흔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굴이나 함몰 지형이 사라지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침식과 토사 퇴적이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생태계도 함께 변화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풀이 덮이고 토양이 쌓이면서 원래의 지형은 점차 감춰집니다.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진 1861년부터 일제강점기 측량이 시작된 1910년대까지 약 50년. 그 기간은 이러한 자연적 매몰이 상당히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구팀 내부에서는 또 하나의 가능성도 논의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대규모 산림 벌채와 토목 공사가 자연적 매몰을 가속시켰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된 산림 수탈로 인해 산사면의 토양 유실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저지대나 함몰 지형의 토사가 빠르게 쌓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가설 단계입니다.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접적인 지질 조사, 시추 탐사, 지하 레이더 탐측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가설의 증명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진짜 중요했던 것은 200년 전에 한 사람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형 앞에서 취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고 상상으로 채워넣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200년 뒤 현대의 인공지능 기술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한국 측 연구 책임자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링턴 교수님, 결국 김정호는 미래의 우리에게 편지를 쓴 셈입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 200년 전에 붙여져서 지금에야 도착한 편지. 그것이 바로 기록이 가진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하나의 사실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기술, 위성 사진, 항공 촬영, 레이더 탐측, 인공지능 분석,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의 지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지형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위성은 현재를 촬영합니다. 항공기는 현재의 하늘에서 현재의 땅을 내려다봅니다. 인공지능은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거를 추론할 수는 있지만 과거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지도는 다릅니다. 대동여 지도는 1861년에 한반도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론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누군가가 직접 그 자리에 서서 자기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기술로도 복원할 수 없는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19세기 이전의 지형 정보를 정밀하게 담고 있는 지도는 극히 드뭅니다. 유럽에도 오래된 지도가 많지만 대부분은 해안선이나 주요 도시의 위치 정도만 기록하고 있을 뿐 내륙 산간 지역의 세부 지형까지 기록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주요 항로 주변만 정밀하게 그렸고 나머지는 대략적인 윤곽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동여 지도는 한반도 전체의 산맥, 하천, 도로, 고개, 나루터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산간 오지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19세기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준의 국토 기록입니다. 저는 비교 연구를 위해 같은 시기 세계 각국의 지도 제작 수준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육지 측량부 오드넌스 서베이가 체계적인 국토 지도를 완성한 것은 19세기 중반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카시니 지도는 18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약 50년이 걸려 완성되었습니다. 이 지도들은 근대 측량 기술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김정호는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 없이 개인의 노력과 기존 자료의 집대성으로 이에 필적하는 수준의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축척의 정확도나 좌표 체계의 근대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지형 정보의 세밀함과 실용성에서는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가진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기록입니다. 현대의 지도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새로운 위성 사진이 촬영되면 이전 데이터는 대체됩니다. 도로가 새로 나면 옛 도로는 지워집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그 자리에 있던 들판은 사라집니다. 현대의 지도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를 지워나갑니다. 하지만 대동여 지도는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61년에 한반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길, 지금은 메워진 하천, 지금은 무너진 산. 그 모든 것이 160여 년 전의 모습 그대로 지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입니다. 지질학자들은 과거의 지형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옛 기록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옛 기록은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위치나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다릅니다. 지도는 시각적이고 공간적이며 좌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형 정보를 현대의 분석 기술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60년 전의 지도 위 기록을 현대의 인공지능 분석 결과와 대조함으로써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추론해낸 것입니다. 이런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대동여 지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정호가 그 지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지점에 과거 어떤 지형이 있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진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너진 산은 다시 세울 수 없고 매몰된 동굴은 다시 파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으면 적어도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보존됩니다. 저는 케임브리지의 제 연구실 벽에 대동여 지도의 복제본 한 장을 걸어두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19세기 조선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본 가장 정교한 시간 캡슐 중 하나입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은 변하고 강은 방향을 바꾸고 산은 무너지지만 기록 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실록을 쓰고 지리지를 편찬하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것뿐 아니라 이상한 것, 위험한 것, 설명할 수 없는 것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최종 결과를 정리하여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논문의 사전 심사를 맡은 3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동일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연구 결과 자체보다 연구의 전제 조건에 더 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19세기의 수작업 지도가 현대 인공지능 분석의 기준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정밀하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논평을 달았습니다. 만약 이 지도의 정밀도가 논문에서 주장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19세기 지도 제작사를 재평가해야 할 수준의 발견이라고. 저는 그 논평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처음에는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양 학계에서 동아시아, 특히 조선의 과학기술적 성취는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나침반, 화약, 인쇄술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조선의 독자적인 과학기술 전통은 학계에서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은
당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오히려 특정 영역에서는 앞서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의 근대 지도 제작은 국가의 재정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영국의 육지 측량부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고, 프랑스의 카시니 지도는 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즉, 국가 권력이 지도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호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국가의 공식적인 명령이나 대규모 재정 지원 없이 이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물론 수백 년간 축적된 조선의 지리 정보와 선행 지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집대성하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검증하고 목판으로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려 한 것은 김정호 개인의 의지였습니다. 이것이 세계 지도학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성취인 이유입니다. 개인의 집념으로 한 국가의 완전한 지형도를 만들어낸 사례는 세계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저는 논문의 서론에 이 점을 분명히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출판된 이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대동여 지도의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요청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지질학자는 같은 방법론을 유럽의 옛 지도에 적용해보고 싶다고 했고, 일본의 한 역사 지리학자는 대동여 지도의 기호 체계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이 지도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한국의 한 은퇴한 교사분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초등학교에서 사회과를 가르치면서 김정호의 이야기를 수없이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학생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걸어서 지도를 만들었다는데 그게 정말 대단한 건가요? 위성으로 찍으면 훨씬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 교사분은 그 질문에 늘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접하고 비로소 답을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위성은 지금의 땅을 찍을 수 있지만 김정호의 지도에는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땅이 살아있다. 그것은 위성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단한 것이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고지도를 연구해온 저보다 초등학교 교단에 서 있던 그 교사분이 이 연구의 본질을 훨씬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 때 그는 당대의 사람들이 길을 찾고 물산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도는 160년 뒤의 과학자들에게 과거의 지형을 보여주는 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100년, 200년이 지나면 이 지도에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남긴 유산의 진짜 크기입니다. 땅은 변합니다. 산은 무너지고 강은 흐름을 바꾸고 동굴은 매몰됩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앞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조선의 지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세계 지도학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걸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조선의 기록 문화는 인류 전체가 배워야 할 유산입니다.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걸을 때 땅을 한 번 더 내려다보게 된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캠퍼스의 잔디밭을 걸을 때도, 런던에 포장된 거리를 걸을 때도 문득 이 땅 아래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지면은 100년 전에도 같은 모습이었을까? 200년 전에는 어땠을까? 혹시 지금은 사라진 무언가가 이 아래에 묻혀 있는 것은 아닐까? 김정호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가 문제의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어져야 할 산맥이 끊겨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지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을 때 그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가?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답을 모르더라도 질문 자체를 남겨두는 것, 설명할 수 없더라도 그 존재를 표시해 두는 것. 그것이 김정호가 보여준 기록자의 자세였고 그 자세가 2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웠고 지질학적 분석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기록의 가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록이라 하면 사실의 나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적어두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번 연구가 보여준 것은 기록이란 때로는 질문을 남기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에 답을 적어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 자리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은 160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누군가에 의해 읽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록이란 미래와의 대화인지도 모릅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누가 그것을 읽을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읽힐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읽히기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합니다. 혹시 모를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김정호가 그랬고 조선왕 조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이 그랬고 지리지를 편찬한 수많은 이름 없는 관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200년 전에 사라진 지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제가 품었던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동여 지도에 남겨진 그 표시는 무엇이었는가? 정확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굴이었을 수도 있고 함몰 지형이었을 수도 있고 안반 붕괴의 흔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김정호는 그것을 보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200년의 세월 동안 조용히 보존되어 마침내 현대의 기술에 의해 다시 읽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산은 조금씩 변하고 강은 방향을 바꾸고 어떤 지형은 시간 속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사라진 것들의 자리에 기록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록들 위에 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동여 지도를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이 지도 안에는 아직 우리가 읽지 못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라졌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도 어르신들이 전해주신 옛 이야기 속에만 남아있는 장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아직 남아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사라진 흔적 위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 소식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